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목이 이래요. 치과 의사의 경제학 재테크 투자 실전편이에요. 치과 의사분들 중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근데 얘가 초판에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 추가로 몇 세를 찍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보통 사람은 이건 안 볼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인 분들만 볼 것 같죠. 그리고 2010년인데 이 책이 그 당시 4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책이죠. 제가 왜 이 책을 사서 보게 됐냐면,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과가 참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내과 아주 다양해요. 근데 다른 과는 이런 책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책이 딱 눈에 띄어서 샀는데 읽으면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의사인 분들은 이 책 한번 보시면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부분이나 참고해야 될 것들이,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져야 될 내용도 조금은 있었어요. 감안하면서 어쨌건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또 보시는 분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개원 10년 차예요. 다 아시겠지만 개원해서 처음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잖아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내고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해보았다.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나름 흐름을 잡아보았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내용이 쭉 있고, 제가 여기서 빨간 줄을 쳐놓은 건 뭐냐면, 채권과 보험 쪽 내용이 많고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적을 수 있지만 하면서 부동산 향후 전망이 밝지 않아 많이 다루지 않았대요. 2010년도에. 아마 이 책을 쓰신 분도 지금은 좀 이 썼던 내용에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해요. 재테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 중에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 말인즉슨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요. 결국엔 행동인 거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방법 10개라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어서 남의 자산으로 투자하는 금융 전문가 중에 부자가 드물다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금융 전문가 중에서 부자가 드물다. 부동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부동산 사무실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집 가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자료를 구했던 분들이 보험 설계사 분들과 회계사님들에게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구했대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도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제가 부동산 쪽이라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를 논하면서 부동산을 뺀다는 거는 사실은 대학을 가는데 수학 영어를 뺀다?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보기에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재테크에서 부동산을 뺀다? 누가 부자인데 부동산은 없다? 이러기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장성원 그 원장님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가 정당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돈을 벌면서 내가 불행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불법적인 방법이다.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부동산이나 재테크,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고 가장 최종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지, 이걸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본업에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자신이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일이 주가 아니고 재테크를 하면서 중간중간 일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다가 예를 들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 시간을 줄이게 된다던가, 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를 줄인다던가, 뭔가 진료를 보면서도
머릿속엔 딴 생각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저는 절대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업이라는 게 일단 잘 되고 나서 재테크라는 거는 신경을 최소화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간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일로 가는데 이거에 신경 쓰여서 이걸 더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경계해요. 제가 하는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지루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지금은 사실 거의 없지만 있었어요. 근데 참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가만히 있고 참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참고 내 분야에서 완전히 1등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탑의 위치에 이르른다.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분야에서 완전히 탑이 되기 전까지 다른 거에 손대면 오히려 신경이 분산돼서 하는 일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공감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챕터는 채권이 과연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나을까라는 거였는데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투자 수익률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제일 높고 118%래요. 6년 동안. 그리고 공채가 38%,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가 50%, 주식이 20%.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분이 쓴 이 책에는 참고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만 쓰신 게 아니라 다른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거기에서 본인 생각 플러스해서 쓰시느라고. 내가 치과하면서 책을 한 권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좀 안타까운 내용이 좀 있어요. 2010년이에요. 사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튤립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없어서 튤립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현재 일어난 현실을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쓰셨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시겠죠? 튤립 투기가 강남 아파트에 바로 적용이 될 거다. 과연 15, 20억 원 되는 아파트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인가? 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일반 월급쟁이들이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가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15,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나중에 30억 원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이 됐잖아요. 전문가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본 분의 조언을 받았다면 조금 생각이 이때도 다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쪽 투자를 하셨겠죠. 근데 10년 전이니까 뭐 2010년에 쓰셨으니까 2015년이나 16년, 17년쯤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고 하다 보면 부동산을 계속 빼놓고 투자를 하기는 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물론 뭐 정치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변수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예시로 써놓은 게 돼버렸네요. 쓰시면서 마지막에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신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그렇지 않고 관성에게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준다.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걸 보면 인구가 준다고 해도 필요한 집의 수는 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다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4인, 5인. 과거에는 1인 가구의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지금은 뭐 1인 가구가 뭐 워낙에 많이 늘어났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4인 가족이 집 하나에 살았지만 지금은 4인 가족이 집 3개가 필요해요. 부모님 독립해서 하나씩, 결혼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집의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핵심 지역과 핵심 지역이 아닌 곳, 도심과 도심이 아닌 곳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코로나 전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먹자골목, 장사가 잘 되는 먹자골목이 있죠. 우리가 누구나 그런 곳을 한 곳은 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점심때만 가면 늘 줄 서는 식당이 있어요. 1등 식당, 그 다음 2, 3, 4등 식당,
상위는 뭐 20-30% 안은 돈을 벌고 나머지는 유지해서 조금 플러스고 남은 식당들은 본전이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의 식당에 직장인 그 유입이 많아서 1000명인데 휴일에 한 500명이 그 먹자 골목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식당들이 손님이 50%씩 줄어요? 그렇지 않죠. 1등 식당에 500명 중에 200명, 300명이 그대로 몰려요. 오늘 같은 날 먹기 좀 낫겠네 하면서 1등으로 가요. 그 다음 2등, 3등 하고 나머지 50%는 아예 없어버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었다가 뭐 인구가 10% 줄었어요. 2%, 20% 줄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또 똑같이 10%, 20%씩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핵심 지역으로 오히려 더 몰려요. 내지는 핵심 지역이 다 차고 나서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 급격히 줄고 이쪽은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36번 챕터인데요. 원장님들이 직접 한 투자 이야기. 개업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슬슬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100에 100. 약간 모인 돈을 불려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할 곳을 알아봅니다. 대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을 대지만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고 의류 장비나 재료업체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얘가 나와요.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 임플란트를 사면 오스템 주식을 무상으로 줬대요. 와,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거 읽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 다음 내용. 당장 현금이 급한 회사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택한 방법이었지만 대부분의 원장님은 상장되지도 않았고 미래도 불투명한 회사의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 당시. 그 가운데 이 주식의 미래를 알아본 원장님이 몇 분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쵸? 통찰적 해안을 가진 소수의 원장님은 미래의 임플란트가 대세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스템 회사가 상장이 되고 임플란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그 회사 주식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걸 보고 그 다른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대박이 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대박이 난 걸 보고 다른 분들이 그럼 지금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투자해야겠다, 아니면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1등 회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2등, 3등 내지는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을 때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사실은 잘 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물론 내가 그걸 쓰긴 하지만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득이 안 되거나 손해로 끝났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러미 러프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한번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의사 박경철 혹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영상 강의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러미 러프킨 의 내용이 나오는데 인류의 역사는 0.1%의 창의적 인간은 그것을 알아본 0.9%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99%의 인형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그 시골에서 박경철 그분 책이 참고 도서로 돼 있었거든요. 아까 했던 얘기에 조금 연장이긴 한데 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원장님이 치과 일이 힘들어서 아니면 앞으로의 치과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재테크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원장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투자가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치과로 돌아오고 이거 아주 중요하죠. 어느 정도 성공했더라도 그 수익률은 치과에서 얻는 것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동안 치과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뭔가를 한다는 신선함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본업에서 소홀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내 일에 집중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선물 옵션을 해서 40억 원을 번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제 아말감 파서 버는 돈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통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